안녕하세요. 우리 홀리인사이트 독서포럼 거의 1년 반 만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첫 번째 책으로서 BTS 예술 혁명에 대해서 저희 함께 독서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웃지마. 나도 어색하거든? 알지, 유튜브 하는 거 같으니까.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완벽한 언약을 주시고 이 복음의 언약으로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육신이 되고 있고 네피림이 되고 있는 저 세상 현장에 모든 것을 이루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며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도 확인하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이 더욱더 각인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세계관 전쟁, 세계관 치유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우리 BTS 예술혁명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서 우리 3일에 걸쳐서 독서 포럼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경험상 3일 만에 과연 이게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이제 읽고 오시면 훨씬 중간중간에 이제 맥락을 잡아 나가기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 이 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이지영 씨예요. 이지영 씨는 서울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영화 미학으로 두 번째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BTS를 키워냈던 방시혁 씨가 서울대 예술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흐름을 이제 또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양효실 씨라고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에 맞선 상상형 문화운동 연대기, 이거는 20세기 전반에 소위 이제 68혁명과 같은 그 기존 어떤 세력과 기성세대와 어떤 어른들 모든 억압, 자본주의 이런 걸 깨뜨리자라는 그걸 표현했던 모든 예술가들의 주요 흐름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하나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보게 되면 20세기 또 21세기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또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답습하고 있는 그 뿌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근본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문화 엘리트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서 지금의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그 뿌리를 쭉 현실적으로 학문적으로 조금 추적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이 책만큼 잘 정리된 게 없다. 그래서 여기만 보시더라도 연대기가 쫙 나와요. 이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한 80년대, 90년대까지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 보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 이 사람도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고 또 이 사람 역시도 철학을 서울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옥스퍼드에서는 영화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이 두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 우리 BTS를 키워낸 방시혁이 예술 철학을 전공한 미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이런 아마 세계관과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결국 세계관 구성을 했구나. 그리고 BTS라는 어떤 멤버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사실 전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BTS가 이제 하나의 시대의 정신이 되고 현상이 되다 보니까 BTS에 대해서 작년부터 연구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것만 해도 4권이에요. BTS 관련된 연구서적이 4권이고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얇다. 일단 제일 얇고 세계관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가장 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게 되겠지만 BTS라는 한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그룹으로서 활동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런 예술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시사점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어떤 하나의 그냥 문화일 수 있고 그냥 하나의 영역일 수 있는데 이런 철학자들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뭔가 의미를 찾아내고 이거는 단순히 아이돌이 아니다. 비틀즈처럼 시대 정신을 움직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현상의 전조다.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정말 과연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책이 그 근거를 얘기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BTS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시대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또 앞으로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오늘날 각계각층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영역의 그 서밋들이 대략 이런 이론들과 영향의 색깔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재구상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냥 확대 재생산하고 그냥 카피하는 그런 수준이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TS 예술혁명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쓰는가? BTS 그 혁명적 함의와 새로운 예술 형식.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아이돌 그룹으로서 방탕은 영화 철학과 무관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방탄은 아이돌 그룹을 넘어 오늘날 사회 구조, 미디어, 예술 형식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이 변화에는 기존의 위계 질서와 권력 관계를 침식하며 사회 전체를 뒤바꾸는 혁명의 함의까지 발견된다. 자, 첫 번째 벌써 이미 이 책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실한 논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방탄은 하나의 일부 현상이 아닌 근본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펜 없어? 자. 그리고 기존의 위계 질서, 권력 관계를 침식하며 사회 전체를 바꾸는 혁명의 그런 의미까지 발견된다라고. 자, 2016년, 2017년의 촛불혁명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정치 변화를 가져왔다면 방탄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변화는 전지구적인 규모의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혁명을 징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 책이 2018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런던과 요번에 그 유럽의 그 프랑스 파리를 휩쓸었던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 대박을 친 또 방탄현상 이전에 벌써 2018년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럼 벌써 2017년까지의 내용을 갖고서도 이 사람이 그걸 예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예상한 대로 지금 2019년에 더 대박을 쳤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잘했다. 자, 그러면 그 방탄 세계를 휩쓸다라는 그 단락은 싹 다 지나가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얼만큼 성공을 했고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보고 있으니까 쭉 넘어가겠고요. 13페이지를 볼게요. 한번 13페이지 이제 그 중간에 있죠, 단락. 물론 세상에는 음악적 탁월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SNS 활동도 하는 뮤지션도 흔하고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팬들도 많다. 자, 이 말을 하는 것 앞에서 쭉 언급한 게 방탄이 왜 이렇게 성공했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내놓기를 SNS를 했다. 음악이 탁월했다.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일상을 보여줬다. 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를 더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왜 다른 뮤지션들은 아미와 같은 팬을 만들어내지 못했는가요? 그러니까 기반 아이돌 팬덤하고 지금 아미 현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랩멘터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유럽에 그 공연을 했잖아, 방탄소년단이. 근데 그 청년 친구들이, 일반 불신자 친구들이 엘리트예요, 사실. 이 친구들 이화여대를 나왔고 엘리트들인데 휴가를 내서 유럽의 그 공연을 보러 간다는 거야. 이게 10대 현상이 아니라 20대, 30대까지도 다 흡수한, 사실 엘리트층까지도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10대 때 그냥 마냥 오빠 잘생겨서 춤 잘 춰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뭔가 20, 30대에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시대 코드가 있고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색깔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열광을 하고 지금 가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르게 보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적 탁월성과 진정성, 소통은 방탄과 아미가 만났는데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들 조건만으로는 아미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방탄의 성공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제가 꽂힌 부분이 이거였어요. 동그라미 첫 번째로 딱 쳤던 게 이거였어요. 방향. 아, 이 사람 역시 철학을 한 사람이라서 다르구나. 방탄이 지향하는 방향과 아미가 희망하는 방향 간의 조응 내지는 공명이 방탄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방탄소년단 그리고 그 배우에 있는 방시혁을 통해서 형성된 세계관 던지는 그 메시지가 수용하는 아미들 입장에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잘생기고 춤 잘 춘다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 상태나 이런 어떤 세계관적인 이념적인 사상적인 코드까지도 서로가 소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와 그걸 쓰는 수요하는 사람들이 상호 안에 이 지향하는 방향과 희망하는 방향이 서로가 부딪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탄과 아미가 추구하거나 또 원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딱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68혁명 세대 그 이후로 70년, 80년, 90년대까지 쭉 이어왔던 그 문화 엘리트, 사회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제가 소개했던 이제 이 흐름 그대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윤 증대를 위한 자본의 세계화와 자동화 기술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극심한 경쟁, 승자 독식, 소회, 빈부,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힘없는 다수에게 패배의식과 불안, 외로움, 절망 등을 안겨주고 있다. 이 흐름에서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계층이 청년들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오늘날 청년 실업은 전 세계에 걸친 보편적 현상이다. 미래가 불안하거나 불투명하거나 아예 캄캄해 보인다는 점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비슷한 처지다. 최소한 전 세계의 도시화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알든 모르든 사회현실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의식과 감정과 희망을 갖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 청년의 고민과 고통과 희망이 곧 동남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등 전 세계 젊은이의 고민과 고통과 희망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서 인터넷과 SNS로 대변되는 통신혁명으로 청년들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런 문제의식과 감정과 희망을 현실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방탄과 방시혁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신자유주의 자체를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노래를 짓고 했다라고는 조금 보기는 억지 같은데 그렇지만은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그다음 뭐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저항의식을 담은 그 수준에서는 사실 초반부터 앨범에서 계속 던져왔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앨범이 진행되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언더독들아 이제 싸움에서 진 개들. 그러니까 그게 뭐 여성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이제 억압을 받았던 모든 소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언더독들아. 그래서 그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이제 힘내라. 우리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뭐랄까 사회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에 굴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고 깨뜨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자라는 일종의 그런 비전을 제시한 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색깔이 이제 진해지는 시작해요. 근데 그 흐름과 사실 여기서 이런 철학자들은 원래부터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철학을 했다, 미학을 했다, 오늘날 철학을 했다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일단 자본주의 다 까는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술 철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뭐랄까 기존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연히 기성 권력에 대한 기존의 갑에 대해서는 이미 깨뜨리고 나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예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철학자가 예술 철학을 하는 사람이 방탄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논리를 또 서포트를 하고 있고 서로가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건 뭐냐면 방탄이 그만큼 이제 시대 코드로 또 올랐다는 거지. 왜? 이 철학자가 자기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원래의 주장과 논지가 있는데 그걸 서포트하기에 방탄이 그만큼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만큼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데 주장하고 싶은 건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방탄의 의도와 의지와 무관하게 이런 소위 이제 신좌파 엘리트 그룹들, 68혁명 그걸 계승하는 사람들은 방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뭐냐면 동력자고 동조자고 동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15페이지에 방탄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억압, 불평등, 편견 등의 문제를 자기 세대의 눈으로 읽어내고 이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서 힘을 모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바꾸고자 외쳤다. 방탄이 음악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한국이라는 특정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과 공감을 얻었다. 237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구조적 억압, 불평등, 편견 이런 문제인식이 우리로 말하면 일종 영적 서밋이야. 한, 상처, 분노. 그 방시혁이 뭐라 그래서 자기의 원동력은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서울대 졸업식 때. 그러니까는 이런 구조적 억압, 불평등, 편견 등의 문제에 대한 일단 분노가 한이 이 사람에게서 일종의 이제 틀린 거지만 영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기능 서밋이죠.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힘을 모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바꾼다. 뭐예요? 문화 서밋이에요. 이거 읽히셔야 돼요. 이런 문구들을 읽으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138을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제 62가지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들은 어떻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바로 그렇구나, 똑같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성령 충만이 아니어서 그렇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혹은 상처 혹은 뭐 아픔, 분노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그것에서 결국 기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모이면 변혁이 일어나는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종의 문화 서밋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전 세계 청년들 딱 하면 이제 237 나라 영향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탄의 현실 진단과 그의 기초에 희구하는 사회 변화의 방향이 보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탄과 아미는 인간다움의 시간, 즉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인간다움이에요. 그 인간다움의 실현을 억누르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떨쳐내고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문화 특강을 하면서도 하나 이제 찾아내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 결국은 예술가든 철학가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정확한 문제, 영적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뭔가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런 구조가 있다. 단지 이 사람들은 경제적 구조를 본 것이고 뭔가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못 간 것이지만 그 더 근본에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더 토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탄과 아미의 만남이 만들어낸 폭발성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세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그 변화가 더 큰 자유, 해방,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감흥과 공명. 이것이야말로 방탄이 글로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 요인 중 하나다. 자, 보세요. 더 큰 자유, 해방, 특히 더 나은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3단체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거든요. 프리메이슨 사이트 들어가 보면 공식적으로 그들의 비전은 뭐냐면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는 것은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더 나은 인간들이 되어지면은 더 나은 세상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정 건축을 넘어서 18세기, 19세기에는 정신세계에 대한 건축이 일어났어요. 철학, 계몽주의. 그래서 정신세계의 사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들이 많은 프리메이슨이나 계몽 철학가들이 정신세계에 대한 빌딩업을 했다면 이제는 그 정신을 세계관,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빌딩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막 영화가 나오고요. 음악을 통해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영향을 주고 하나의 쉐이핑 해가고 있는 일종의 그거 자체가 메이슨 운동인 거, 그들에게. 보이는 건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떤 성향으로, 어떤 구조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일종의 메이슨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란 걸 주토피아에도 나오죠. 엑스맨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킹스맨 시리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웬만한 그 헐리우드에 보면 영화에 영웅 시리즈나 뭐 그런 거 보면 악당을 전제하면 절대 어떤 악당을 전제하는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뭐 더 나은 세상을 빌딩업 한다라는 전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3단체 메시지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지금 이 시대 세계가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과 우연히 마주침으로써 비로소 가능했다. 자, 넘어가서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회 문화적 변화와 미학적인 변화를 방탄현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따라서 방탄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은 방탄의 마케팅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는 측면보다 현재 세계 전체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 그 억압하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단절, 외로움은 어떤 것이고 사람들은 세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기를 욕망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방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다른 서적들을 보면 마케팅 측면에서 야 이렇게 해서 이런 노하우를 갖고 떴다, 성공했다 이런 성공 방정식을 찾아내는 책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철학자답게 이제 그 더 근본이 있다. 방탄이 던진 메시지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 지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나름의 분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68혁명 당시에 보면 그 허버트 마르쿠제가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을 이제 이미 50년대인가요? 60년대 초반에 이 책이 나왔어.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생들에게 그 책이 읽혔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존의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노동자들은 사회를 변혁시킬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배부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산업화가 다시 새롭게 이제 유럽을 막 이렇게 번성하면서 풍요로워졌어.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솔직히 굳이 노동자들도 혁명을 한다, 사회주의 뭐 이 필요가 없는 거. 왜? 배부르니까. 그래야 되니까는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뭐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을들을 집결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수자, 차별받는 사람들, 여성들, 억압받는 사람들, 뭐 이민자들, 다민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기존의 질서를 이제 뒤집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혁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책이 1차원적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해석을 하는 거 보면 방탄의 지금 아미들은 전부 다 어떤 공감을 하고 많은 사람들 100%는 아니에요. 그냥 뭐 오빠 잘생겨서 뭐 춤 좋아서 뭐 그렇게 따라가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고 고통받고 단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근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는 조금 더 사실은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걸 넘어 이면의 것을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만은 사실과 진실까지는 보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은 보면 신기한 건 진짜 영적 사실까지는 못 보는데 진실까지는 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날카롭게 섬세하게 분석해내는 그래서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볼 때 12가지 문제를 참 모르는 게 결국 문제구나. 근본 문제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은 12가지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것이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압과 고통과 단절과 외로움, 흑암, 혼동, 공허 사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사실 더 세상을 바꾸고 싶은, 뒤집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탄과 아미가 이야기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 방탄의 예술이 어떤 변화의 힘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방탄 현상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눈다. 첫째, 방탄과 아미가 이루어낸 사회 문화적인 변화다. 이 변화는 방탄이 탁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팬들을 사로잡으며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한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노래와 춤과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일단 어필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한 거였어요. 방탄의 메시지에 촉발된 팬들의 반응은 예상 경로를 벗어나서 사회의 기존 위계 질서를 침식하고 해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팬들이 방탄을 지지하는 방식은 온라인상의 강력한 연대라는 집단적 실천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 침투하여 기존의 위계 질서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사회 문화적 변화는 무엇보다도 미디어 권력과 인종적, 언어적 권력 관계에 대한 침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고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야기한 사회 문화적 변화에서 리좀적 혁명으로서의 정치적 함의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방시혁을 필요로 해서 그리고 이런 책에 있는 쓴 사람들 또 그리고 이런 책을 쓴 사람들 예술 철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지금 이 이론입니다. 리좀. 우리는 되게 생소하죠. 이 리좀이 뭔지. 이 리좀이 뭔지 뒤후반에 나옵니다. 리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무가 있죠. 하나의 큰 기둥이 있게 서 있는 나무가 하나 있고 거기에 뿌리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에 수렴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는. 기존의 질서는 결국은 위계적이고 하나의 이제 결국은 소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상위 개념이 있다는 거지. 근데 리좀 개념은 그 들에 있는 풀들 있잖아. 다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풀들은 그냥 자기가 독자적으로 그냥 있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뿌리는 서로가 엉켜서 있다는 거지. 그래서 풀뿌리 운동과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아미들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이제 시민적인 그런 일반인들에 의해서 이 혁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탑다운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종의 혁명의 하나의 구조 방식에서 이 리점적 혁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열광을 하더라고. 뒷부분에 보면은. 두 번째, 둘째, 방탄과 아미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예술 형식의 변화다. 방탄의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들은 단순히 노래의 홍보 매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지닌 메시지와 의미를 다양하게 확장한다. 몇 년에 걸쳐 공개되고 있는 그들의 뮤직비디오들과 관련 영상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별개로 분리해서 이해할 경우 이해가 쉽지 않다. 온라인 공간에 펼쳐져 있는 그들의 영상들은 그러한 관련성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밑에서 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미리 정해질 수 없는 네트워크를 이루며 의미를 확장하고 변형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맨 밑에 줄에 보면 이러한 영상들의 새로운 배치를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러니까 방탄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 흉내내고 재해석하고 팬들이 막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더 씌워지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1000만 명의 아미들이 연결되어서 연대하고 네트워크 되어서 방시혁이 계획한 건 아닐지라도 이 1000만 명이 만들어내는 방탄의 이미지가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 이미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예술 형식인 네트워크 이미지를 함께 생산하여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공유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요즘 보면 다 공유 경제, 공유 가치 뭐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것은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를 굉장히 순화시켜서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굉장히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게 공유 가치거든요. 공유만. 공산주의가 뭐예요? 사실은 공유 가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계로서의 방탄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진계라고 표현을 한 것에서 이미 야, 이 사람 굉장히 잘 분석하고 예측을 잘했다. 그러니까 지진계가 뭐지? 우리 지상에서 지진이 감지되기 전에 이미 저 진원지에서 일찍이 빵 했을 때 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감지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벌써 2018년에 나온 책인데 그 이전에 방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지진계다라고 말했는데 2019년 왔어. 현재 진짜 맞잖아. 유럽, 미국 지금 대박을 이제 터뜨렸잖아요, 이번에. 자, 그럼 방탄 현상의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보이는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수평성, 평등성이라는 특징은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예술은 땅 위에 우리에게는 아직 감지되지 않은 저 깊은 곳의 변화와 균열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지진계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아직은 논리적 언어와 체계로 포착되지 않은 그 세계의 변화들은 저 깊은 곳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내는 예술가들에 의해 포착되곤 한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야 지금. 자기는 지금 방탄 보니까 앞으로 얘는 대박 칠 것 같아 라고 포착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책을 써냈다는 거야. 그리고 1년 반 만에 이제 입증이 된 거고. 다음 첫 번째 줄에 보면 탁월한 작품은 그저 처음 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기저에 꿈틀대고 있는 변화의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감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는 방탄이 던지는 만들어 놓은 노래나 뮤직비디오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시대적인 무브먼트의 전조현상이라는 거야.
지금 뭔가 이 전지구적으로 꿈틀대고 있는 변화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이거를 감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탁월한 작품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단순히 BTS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각종 이 예술가들이나 미학하는 사람들이나 문화 서밋들이 지향하는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입증이 되냐. 마블 시리즈. 내가 계속 올렸지만은 마블 1, 2, 3, 4편을 통해서는 이미 마블의 기본적인 세계관 세팅했어. 그러면서 마지막 4편을 통해 엔드게임 뭐야? 기존 질서에 대한 엔드게임이야. 그래서 백인에서 흑인으로 넘어갔지. 다 전부 다. 여자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다 넘어갔지. 그리고 그냥 어떤 나름의 일반 정상인에서 다 성소수자나 억압받는 사람들, 을에 위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웅으로서 그 메인스트림을 길을 내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는 하나의 뭐랄까 개론이라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잖아. 강론은 첫 번째 뭐 나온다? 이터널리스, 게이 히어로물 나오지. 그리고 그 무슬림 히어로물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여성 히어로물 또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또 흑인 히어로물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전부 다 강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전 세계의 이런 문화예술가들을 글 쓰는 사람들, 영화 만든 감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 60년, 70년, 80년대 이러면서 꽃을 피고 영화, 이게 작품화되는 문화 서밋에, 문화 캠프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지. 그런 가운데 BTS 역시도 그 하나의 꿈틀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의 하나의 좋은 샘플이다라는 걸 지진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21페이지. 나는 왜 이 글을 쓰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진계처럼 포착하는 예술의 이러한 역할을 방탄에게서 목격한 것은 나로서는 정말 기쁜 경험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딱 중간. 왜냐하면 딱 중간쯤에 왜냐하면 내가 방탄현상에서 느꼈던 감탄과 전율은 이 사람이 나이대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40대 여자예요. 이 사람이 여잔데 40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보여? 방탄현상에서 느꼈던 감탄과 전율은 그저 나라는 한 개인의 취향이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자 정치적이면서 미학적인 사태와 맞닥뜨린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비틀즈의 음악이 1960년대 소비에트 연합의 철의 장막 안으로 흘러들어가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었고 이러한 갈망이 야기한 균열이 훗날 소비에트 연합의 붕괴로 귀결되었다는 분석을 생각해보자. 전직 스파이인 레슬리 우드헤드가 2013년에 발표한 비틀즈는 어떻게 크렘린을 뒤흔들었는가 떠들썩한 혁명의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에서 비틀즈 음악이 어떻게 소비에트 체제와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정치체제의 변화와 직접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음악적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조직적 변화와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탄현상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근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 꽂힌 거예요, 완전.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2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리좀 나오죠. 자, 리좀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질서 없이 끝없이 다른 것들과 연결 접속되어 생성되는 네트워크 구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중심성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파편 덩어리 자체가 다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연대하고 네트워크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힘을 갖고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 리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가 느껴진 게 뭐였냐면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결국 이런 거 다 해체주의잖아. 절대가 없고 중심이 없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중심성을 갖고 있잖아. 우리는 사실 모든 문제, 응답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사건이든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수렴되잖아.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수렴되잖아. 불신자들이 볼 땐 그게 마치 신의 의존적이고 신의 노예가 되는 그런 나약한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왜 기독교는 자꾸 인간을 몰아넣느냐라고 말한 게 니체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 의지의 가능성이 이만큼 있는데 왜 신의 의존에서 인간을 약화시키고 구원의 대상자로 전락시키느냐. 왜 인간 스스로는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느냐. 이러한 거거든. 이게 인간의 주체성, 의지, 실현 것을 이런 사람들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방탄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사실 그런 메시지고 그래서 리좀이 바로 거기에 대변되는 하나의
정신이다.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중심성을 벗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겠다는 거야. 인간의 의지와 주체성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혁명의 방식으로서 개념화된 게 리좀적 혁명이다. 이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철학 개념은 지금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기술적 근간인 모바일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변화와 그것이 오프라인 세계로 침투해 이야기하는 혼종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실현되기 불가능했거든, 어떤 면에서. 근데 이 스마트폰이 모든 아이들까지도 사실은 다 쥐고 있는 하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접촉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연결성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부분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철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질서나 기본에 억압하고 있는 모든 질서를 전복시키고 싶어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상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야. 근데 과거에는 그게 유토피아밖에 안 됐어. 말 그대로 이상적인, 불가능한 이상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수천만 명, 수억 명을 전 세계에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사회문화적 하나의 나비 효과처럼 그 변화가 실제 정치적인 변화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크게 왔다는 거야, 시간표가. 그럼 이걸 적극 활용하자라는 게 바로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방탄까지도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의 혁명의 상징적인 도구로서 인식을 하고 전면에 내세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뭐가 이제 알고 싶었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을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할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억압이고 그렇게 미치도록 힘든가? 근데 복음 없으면 정말 그렇겠지. 복음 없이 살고 상처받고 억압받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연대를 해서 이제 세상을 뒤집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뒤집겠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실제로 체제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근본적인 체제에 대해서.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서 밑에서부터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 전쟁이 그거잖아. 그 사람이 썼던 이데올로기 전쟁이 사람들의 밑에서부터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버려서 모든 민중을 혁명의 제자로 만들면 사실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다 답습하고 있는 하나의 이게 흐름인 것 같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론 1장 1부 BTS가 만든 혁명입니다.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우리의 고유한 인간사의 틀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타고난 비인간성의 요소, 명석하고 평화로운 동시에 모호하고 폭력적인 비인간성의 요소와 대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이 선해 보일 것 같은데 왜 악마성이 있지? 타노스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일으키세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의 12가지 문제,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졸지 말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명석하고 평화로운 동시에 모호하고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때 이성적인 인간 그렇게 낙관을 하더니 1, 2차 세계대전 겪고 난 다음에 뭐예요? 완전 인간은 비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인간성에 대한 경험이 이런 철학자들을 하고 문제의식을 돋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상처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비롯된 사실 상황을 이 사람이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단지 비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뿐입니다. 자, 넘어가서 제 1장 BTS가 당긴 방아쇠 밑에서 3번째 줄을 보면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 그렇게 중대한 건 아니니까 33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건데 33페이지 보면 노래에 담은 사회 비판 메시지, 제목이 노래에 담은 사회 비판 메시지잖아요. 방탄음악의 가사들은 여타 아이돌 그룹의 것과 확연히 다르다. 몇몇 아이돌 그룹과 방탄의 노래 가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언론의 기사들은
방탄의 솔직한 이야기에서 나온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주 팬층인 20대와 30대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를 한번 봐요. 방탄과 빅뱅과 트와이스가 있는데 빅뱅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235회, 재미가 35회, 행복이 29회, 그러니까 최다 반복이 450회가 막 베이비 베이비. 그러니까 트와이스 역시도 최대 반복이 베이비 144회예요. 근데 방탄을 봐요. 노력 38회, 인생 17회, 부조리와 비판에 대한 의미를 담은 no, 이 의미, 그 다음에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wrong, 이런 부정어가 166회가 나와요. 그리고 최다 반복되는 단어 뭐? 나. 그것도 1000회. 이게 굉장히 빅데이터로 분석하니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죠. 왜 이렇게 먹히냐? 나를 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의 나.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됐는데 그거를 1000만 명의 아미는 다시 갖고 있고 방탄이 던지는 메시지는 거기에 어필이 되는 거야. 인식하든 못하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본질은 통하는 거야. 결국 나를 강조하니까 나를 사랑해라. 얼마나 힐링이 돼. 최다방. 이거 난 빅데이터 이거 참 재밌는 분석. 역시 학자는 다르다. 이런 걸 끄집어내는 거 보면서 객관적으로 그만큼 창세기 3장인 나. 그러니까 보면 뭐 심리학 책 요즘 책 보세요. 전부 다 나잖아. 주제가 보면 다 나예요. 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수 언론은 방탄의 음악 가사에 담긴 의미 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팬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한다. 미국 잡지들은 방탄이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미국 음악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데 가사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흠이 컸다는 것을 인정한다. 방탄의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팬들의 공감을 일으킨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꼭 방탄을 끌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이제 이렇게 또 합리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탄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근거로서 이미지화시키고 자기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위치까지 방탄이 왔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거야. 그러니까 방탄이 뭘 하든 문제가 아닌데 물론 그것도 천만에 영향을 주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이제는 얘네들의 위치가 하나의 아이돌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써내고 이론을 합리화하는 수많은 앞으로 작품들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만 있겠어? 전 세계 수많은 이런 색깔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다 달라붙는 게 방탄인 거야. 그럼 거기 아류격들은 또 재생산, 확대, 재생산 주 10년간 나오겠지. 그러면 또 이런 거 있다. 또 이 방탄의 성공, 방정식을 연구한 많은 이제 고물급 엔터테인먼트들이 봐라 사회적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 뭔가 이렇게 이런 걸 또 흉내를 또 낸다고. 그 흐름을 나는 보면서 앞으로 10년, 20년의 흐름이 마블은 계속 10년간 그거 말할 거지. 디즈니 계속 그거 말할 거지. 이게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전반적인 문화의 틀, 환경의 틀이 우리 후대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결국 난 거야. 창세기 3장인 나. 오로지 육신이 되는 네피림. 결국은 뭐다? 인간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바벨탑 운동으로 제자화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방탄의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공감을 일으킨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체제가 전지구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심화되는 경쟁, 일자리 부족, 정의롭지 못한 부의 분배, 그로 인한 삶의 우울과 불안,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전 세계적인 보편 현상이라고 12가지 문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12가지 문제.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전도 선교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밖까지 못 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번에 6월 한 달 동안 렘넌트 예배 때 우리가 서론에 깐 게 뭐예요? 육신과 영적인 거. 두 가지 분별해라. 세상 불신자들은 육신을 갖고서 생각과 마음 다 빼앗기고 뇌도 빼앗기고 결국은 영적인 거 다 죽여버리는데 우리는 영적인 거 갖고 생각과 마음과 뇌도 살리고 육신도 살려내는 그게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예요. 또한 방탄은 전곡의 90% 이상을 멤버들 스스로 쓰고 있다. 그래서 세 줄 내려와서 방탄음악의 가사는 멤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세 번째 줄. 또한 그들이 일상에서 듣는 음악과 즐기는 게임 등에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흐릿해진 지 오래다. 국가와 민족 간의 문화 차이보다 어쩌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간의 세대 차이가 훨씬 크다.
그렇게 방탄의 노래들은 한국적 맥락에서 등장한 특정 단어들과 문제의식에서는 출발했지만 그 맥락과 의미는 국경을 넘어 237 나라 보편적으로 소통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사례들로 들어갑니다. 다른 꿈을 꾸다 다른 춤을 추다 라는 제목인데, 자, 데뷔 앨범에서부터 방탄은 어른들이 강요하는 성공, 좋은 대학, 꿈이 없는 세대 등 직설화법으로 비판했다. No More Dream이라는 곡에 보면 얌마 네 꿈은 뭐니? 지옥 같은 사회에 바당해. 꿈을 특별 사면. 자신에게 물어봐. 네 꿈의 프로파일. 어감만 봤던 인생 네 삶의 주어가 되어봐.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여러분 이거 CVDIP 안 보이세요? CVDIP No More Dream. 그러니까 우리가 랩런트들로 하여금 정말 언약적 비전과 꿈을 우리가 안 찾고 또 우리가 안 찾아주면 세상에 그래 나 발란트 못 찾아서 꿈도 못 찾아서 사회 역시 사회가 문제야, 어른들이 문제야, 기성세대가 문제야라는 그 문제의식에 똑같이 랩런트들도 공감할 가능성이 커요. 똑같이 저항하고 비판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을의 위치에 전락해서 마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이제 막 시위하고 빨간띠 두르고 하는 이제 그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No More Dream이라는 흐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로 하여금 언약적인 비전과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이건 나의 현장을 찾는 그 언약의 여정을 찾는 것이 이 체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비밀이 아닌가. 자, 특히 데뷔 초반에 발표한 학교 3부작 앨범들은 10대가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비판과 분노 등을 이야기한다. 1등을 하지 못한다 해도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걸 찾으라 외친다. 그러면서도 꿈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 일인지 토로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꿈을 버리지 말자. 자신들도 느끼고 있는 절망, 불안, 좌절 등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꿈을 펼쳐가자라는 외침은 현재를 살아가는 20대, 10대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또 예를 보면 1등을 하면 성공한 가수인가요? 그런 것도 좋지만 음악이 하고 싶어요. 갈 길은 먼데 왜 난 제자리니? 답답해 소리쳐도 허공의 메아리. 내일은 오늘보다는 뭔가 다르길. 난 애원할 뿐이야. 네 꿈을 따라가 like breaker. 부서진데도 oh better. 네 꿈을 따라가 like breaker. 무너진데도 뒤로 달아나지 마. never. 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삶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야. 자, 수동에서 능동으로 가죠. 의지 강조하는 거죠. 결국 나라는 의지, 주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간 사라지는 거. 그 투마로우라는 곡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 8절을 옆에 적어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근데 여기 보면 인트로 곡에 보면은 nothing lasts forever. 뭐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다. 그러면 여기로 말하죠. You only live once. 넌 그냥 한번 살 뿐이다 그냥. So live your life. 그냥 네 삶을 충실하게 살아. Not any others. 다른 삶을 대신 살아주지 말고 그냥 네 삶에 충실해. 욜로의 스피릿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욜로가 아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영서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영혼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의 성취 속에 우리는 계속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런 언약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초창기에도 주로 이런 저항의 메시지, 기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다 어른 탓이고 기존의 뭐 질서 탓이다라는 것에 대한 원망의 메시지를 사실 던지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주류였습니다. 자, 3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방탄은 10대들이 살아가는 법도 날아가는 법도 결정하는 법도 꿈꾸는 법도 모른 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기성세대의 약육강식 논리를 비판한다. 물질적 풍요와 학벌이 최고의 가치이고 1등을 제외한 모두는 낙오자로 취급되는 잔인하고 불행한 세상을 만든 어른들. 그 어른들의 말대로 살아가다가 내 삶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소리친다. 이거 나는 그 다음 곡 노라는 곡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차. 그런 게 행복일 수 있을까? In Seoul, to the sky.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질까? 꿈이 없어졌지. 숨 쉴 틈도 없이 학교와 집 아니면 PC방이 다인 쳇바퀴 같은 삶을 살며 1등을 강요받는 학생은 꿈과 현실 사이의 이중간첩. 아, 나 이 표현이 꿈과 현실 사이의 이중간첩. 우리는 이제 유목상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 건 누구? 1등이 아니면 낙오로 구분짓게 만드는 건, 틀에 가둔 건, 어른이란 건 쉽게 수긍할 수밖에 없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약육강식 아래 친한 친구도 밟고 올라서게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해?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던 이제 수년 전에 그거를 담아낸 거죠. 뭐 이래 하면 다 꼰대가 되어버리는, 어른들은 전부 다 꼰대가 되어버리는. 그러나 랩넌트 7명의 삶을 만약에 지금 이 방탄의 노래의 눈으로 보자면 전부 다 실패자고 꼰대 중에 꼰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 돼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꼰대처럼 보이는 거죠. 왜? 내가 주체인데. 그래서 이 노래는 생활성으로 보여서 생활성, 일종의 문제 해결성. 요번에 그 어린이들한테 복음 각인시킬 때 생활성 만들어라, 문제 해결성 해라. 근데 방탄이 쏟아내는 메시지는 전부 다 문제 해결성이야. 기존에 20대 30대를 공감할 수 없는 현실 문제에 대한 걸 막 토로하잖아.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성인 거야 이게. 그래서 생활성인 거야. 얘네들이 다루는 가사들을 봐봐, 다 생활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이중간첩, 공부하는 기계, 뭐 이런 표현들 봐봐. 근데 이거 다시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살리고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생활성, 정말 그런 문제 해결성, 기도성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그냥 생활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지. 그 문제 해결성, 틀린 문제 해결 방식인데 얘네들은 이걸 하는 문제 인식으로서 자꾸 굳어가잖아.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막 풀어헤치고 저항해야 되고 박살내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턱 하면은 정부에 비판하고, 턱 하면 막 나가서 뭐 한다, 촛불 들고, 턱 하면 자꾸 막 이 시위하는 게 이제 문화가 되어버린 거야. 문제 해결법이 되어버린 거지.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돼? 꼴이 장난이 아니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면 경제가 있잖아. 사회 분위기가 불안하면 투자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나라가 경제적 안정성이 필요한데 그걸 뒤흔들잖아. 학교 3부, 제일 밑에 학교 3부작에서 이루어졌던 어른들에 대한 비판의식은 화양연화 앨범에서 더욱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세 줄 내려와서 그들은 말한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 사회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비정상적인 계급 사회다. 그러니까 화양연화 앨범에서는 더 표현이 보면 날카로워지지. 공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비정상적인 계급 사회다. 계급사회다. 용어의 설정을 한번 보면, 그러면 21세기 계급은 이래 나온다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갑을로 확 나뉘어버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확 나뉘어버려. 이게 뭐야? 마르크스 사상이잖아. 가진 자,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딱 그걸 지금 있는 자 없는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가 진하게 녹아져 있는 그 의미를 그냥 있는 자 없는 자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21세기 계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 있는 자에 해당하는 황새들은 뱁새들에게 마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양 거짓 희망을 불어넣는다. 그들은 현재의 체제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억압과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치 평평한 운동장인 양 호도하면서 현대 세대가 M4 세대가 된 것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매도한다. 이 가사를 한번 볼까요? They call me 뱁새, 욕받지 이 세대. 황새들은 원해, maintain, 유지하니까. 보수주의자들을 까는 거예요, 이거는. maintain, 뭔가를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난 뱁새다리, 넌 황새다리. 걔넨 말하지,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내게 짧은데 어찌 같은 종목하니. They say 똑같은 초원이면 괜찮잖니. never.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금수저로 태어난 내 선생님. 알바 가면 열정페이. 학교 가면 선생님. 상사들은 행패. 언론에서 맨날 몇퍼 세대. 그러니까 선생님, 상사, 모든 사람은 다 행패 부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거지. 거기에 또 인권의식 계속 학생 인권의식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분명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부딪히는 문제이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정이 공유되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노래들은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확대 해석을 하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하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선생님이 금수저야? 모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상사들이 행패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너무 단일화시키지. 그런 경향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너무 극단적인 이문법적인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 사고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굉장히 흑백 논리, 굉장히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그를 날카롭게 나눠버리는 사고방식, 비판의식을 가져버리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없는 거야. 오히려 이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걸 주장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사고로 흘러간다는 거야. 이 시대 정신이. 그리고 이성보단 더 감성적인 코드로 자꾸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Am I Wrong? 이라는 그 노래를 봐봐. 온 천지 사방이 헬, 온라인 오프라인 헬. 이 지옥에서 출구 없는 불평등한 계급의 구조 속에서 젊은 세대는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꿈꾸지 못하게 차단당한 채 기성언론과 어른들이 주입해본 틀에 박힌 선택을 받아들이며 온갖 시련을 견디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봉한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인 것도 결국은 그거를 계급구조로 명확하게 사실 선명하게 대립적인 것을 딱 보여주잖아. 한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같은 그런 감독도 결국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그 설국열차도 뭐지? 제일 끝에 층의 하위층이 저걸 뚫고 나가는 이제 결국 저항하면서 뚫고 나가는 이제 그 하나의 혁명을 그런 식으로 공간 안에서 표현을 한 거거든. 자, 경쾌한 비웃음으로 진격. 방탄은 이른바 헬조선을 만든 언론과 어른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경쾌하게 비웃음으로 기존의 권위를 무력화시킨다. 기득권의 논리와 비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가려졌던 눈을 떠 희망을 가지자라고 말한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니 서로의 에너지를 받아 새로운 춤을 추고 새로운 꿈을 꾸자. 난 이걸 보면서 창세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려졌던 눈을 떠 뭐가 보이지? 창세기 3장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내가 하나님 되는 눈 뜨는 장면 나오지. 희망을 가지자. 희망을 가지자.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 세계. 내가 원하는 대로의 세상 실현. 뭐야? 네피림이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다?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은 육신이 됐지.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니 서로의 에너지를 받아 새로운 춤추고 새로운 꿈 꾸자 뭐다? 온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더니 서로의 상처와 불만과 불평과 절망이 한 언어로 한 말로 소통되는 네트워크된 시대. 그래서 창세기 그 61장에 서로 말하되 자 이런 말하잖아. 서로 말하되 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바벨탑 샀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간들의 지정의 시스템이 동일하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공감되는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바벨탑이 쌓이는 거지. 그리고 알라딘에서 그래서 자파, 나쁜 놈, 악당, 여성 비하, 혐오주의 이런 막 확대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는 자스민이 여성 해방시키는 그 말을 빡 터트리는 노래를 불러버리잖아. 지금 역주행하고 있잖아 다시. 계속 그러니까 600만 지금 갔잖아. 역주행해서. 그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노력 타령 그만둬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서 이제 43페이지 한번 봐요. 따라서 기존 사회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꿈꾼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존 사회의 위협이 된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고 혁명적 생성이다. 혁명적 생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생성. 이 용어가 뭘 말하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자, 즉 기득권 세력이 건설한 세계 속에서 이미 나 있는 길을 가로지르면서 그들의 의지를 항상 회방하고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레즈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기존에 파인 홈을 가로지르면서 매끈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실천이 혁명적 생성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에 향한 중심성과 하나님에 향한 집중이 영적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요 혼돈해요. 혼란스러워요. 분산돼요. 분열돼요. 자꾸 막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성해야 돼. 뭘 자꾸 생성해야 된다니까. 주어진 기준이나 가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는 것이 들레즈에게는 혁명적 실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이런 것과 연결되죠.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준이고 자신의 선택, 의지 이런 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신학도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가장 이제 탁월했던 신학이 흔히 칼빈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무능하다, 전적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는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의 강점이 있는 게 칼빈 신학이라면 뭐 아르미니스주의를 비롯해서 그 아류격들 혹은 그보다 더 나아갔던 자유주의 신학들 자, 이런 특징들은 뭐냐면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방향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는 은혜도 있지만 인간이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조금은 건전하고 인정할 만한 범위에 넘어서면서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하는 쪽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신학도 갑니다. 항상. 이게 일반 세계관의 이념적 흐름이나 철학적 흐름이냐 신학적 흐름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밑에서 첫 번째 줄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개의 돼지가 아니라면 즉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구조를 지배하는 규칙을 바꾸는 것이 다음 단계다. 자 이게 방탄이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시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철학자들이나 소위 뭐 지금 영화 만들어내는 많은 각종 문화, 사회, 정치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 지배적 룰을 바꾸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것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꼰대가 나오는 거야. 무력화시키는 거야. 거기에다가 자꾸 더 씌워버리니까 그 다음 말을 못하게 만드는 무력화시키는 전략. 돈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그들의 인식과 사회의 절대선인 양 자리하는 경쟁의 가치를 무력화해야 한다. 그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상당한 파괴를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룰을 바꿔 change. 황새들은 원해 maintain 유지하고 보수하기를 원해. 그렇게는 안 되지. 빵빵. 이게 룰을 바꾸고 파괴하는 표현을 말하는 거야. 빵빵.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젊기에 그 말하는 넌 뭔 수저길래 수저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불타오르네 이제 노래. 차라리 강 깨버려. 걱정만 하기엔 우린 꽤 젊어. 오늘만은 고민보다 고우 해버려. 쫄면서 악기당한 똥이 돼버려. 문대버려. 고민보다 고우 해버려. 그러니까 다 같은 흐름이죠. 지금 이 방탄의 초기 앨범부터 중기 앨범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중기 앨범까지도 보면 전부 다 깨는 거예요. 박살내. 그러면서 45페이지 자 부친 사례 나옵니다. 드디어 기존 질서와 규범의 해체, 기존 사회 질서의 정의롭지 못함과 구조적 폭력에 대한 방탄의 비판은 부친 사례라는 은유로 요약될 수 있다. 부친 사례는 세계의 많은 신화와 문학에 등장하는 서사의 구도다. 이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에 쫓아내고 제우스는 전쟁을 통해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쫓아낸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부모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인 테웨의 왕 라이오스를 살해하고 어머니인 이오카스테 왕비와 결혼한다. 서구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또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셰익스피어의 햄릿도 부친 사례를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신화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뭐 노벨상을 탔던 작품들도 뭐냐면 다 그때의 저항의식, 그때 기존의 틀을 깨고자 다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항상 자기 주체성,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내가 인간의 인생의 주인인데 나의 자유와 본능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기독교고 뭔가 규범이고 도덕이고 질서고 아버지고 이런 것들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로 표현한 게 부친살의 모티브가 계속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저는 뭐가 익히냐면 결국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해방받고 싶은 인간이거든.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거든. 그럼 진짜 자유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철학책이다 신화에 대해서도 조금씩 보면서도 결국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이유가 이 사람은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나온 거고 하나님 만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참 복잡하게 인생 산다. 불쌍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는 뭐가 필요해? 다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 다 엘리트 겁낼 필요가 없다. 3단체 겁낼 필요가 없다. 저 프리메이슨 할 때 얘기했잖아. 그들도 뭘 찾고 있다? 나름의 인간의 완전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인간이 원래가 완전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이걸 프리메이슨을 통해 회복하자. 그걸 추구하는 게 인문의식의 하나의 모티브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겁니다. 다 나름의 각자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말한 건 방탄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학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층에서도 이 구원의 길이 그냥 우리 또래의 친구들에게만 유효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사벽처럼 보이는 정말 엘리트들이나 3단체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들도 고민하는 근본 고민의 수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내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걸 측량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그 지성인이 그 헬라 철학을 다 섭렵한 그 바울이 말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서 포럼에서 우리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부친 사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이 크다. 프로이드는 어린아이의 정신 발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무의식적 갈등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어머니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랑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근데 그 방해자가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관련해 아버지에 대한 동경과 증오라는 양가정, 그러니까 이중적인 심리 상태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고 이는 개인적 자아의 형성과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친 사례는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적 욕망의 하나로서 부친 사례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집단적 부친 사례이다.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이나 또 이런 사람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기성세대에 해체하자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차원의 집단적 사례, 부친 사례와 같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는 물론 생물학적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와 규범을 의미하는 상징이다. 은유다. 나는 웃었어 이거. 생물학적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기존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의미한다 했을 때 분명 아까 선생이고 꼰대들 어른들 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잔소리하고 엄마도 잔소리하는 사실을 집에서 환경은 이미 형성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잔소리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서는 이미 저항의식이 각인된 상태에서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서도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좀 답답한 소리 하면은 짜증나. 이게 더 훨씬 더 극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존경심, 이해심, 배려심, 기성세대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이 안 하는 거지. 존경심, 인사도 안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향이 이미 이런 문화적 메시지가 사상적 메시지가 세례를 더 씌워 놓으니까는 계속 세례해 준 거야 계속. 그러니까 문화적 세례를 받으니까는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상태가 변하고 영적 상태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결국 어디 가냐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까지 이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야. 역사적 단절과 변혁의 사건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구질서와 구체제, 다시 말해 기존의 법.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이나 자꾸 영화도 봐봐.
아버지가 막 엄마 괴롭히는데 거기에 정당방위한 것처럼 해서 막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 모습 장면들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 그 영화 마더 같은 것도 뭐 엄마의 그거 모성인데 굉장히 막 전투적인 어머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그리고 뭐 마마라는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기존 질서의 상징성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체하면서 어머니가 보호의 주체로 넣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질서를 깨고 모성 중심의 그걸 이제 여자 중심의 질서의 흐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해 기존의 법, 규범, 윤리, 도덕을 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매트릭스 영화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레딧 비, 레딧 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규범, 윤리, 도덕 이게 나오잖아. 규칙도 없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다. 난 자유야. 엘사가 그 고백하는 거. 부친 살해의 서사가 상징하는 것은 생물학자 아버지의 살해 혹은 생물학자 아버지와의 단절이 아니라 공동체가 금과 옥조로 수호하는 가치체계, 규범적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면적 반성이며 아버지로 표상되는 낡은 체제의 변혁과 그 체제를 대표하는 정치 권력의 극복이다. 단선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역사를 논구할 때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 없이는 진보나 변화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언제 확 떴냐면 2000년대거든. 기억나요? 2000년대 보면 프로이드 심리학이 엄청 많이 나와. 심리학 관련 서적이 진짜 많이 나왔어. 2000년대. 그러니까 이미 영화뿐만 아니라 이 학자들이나 이 심리학계, 이 프로이드 심리학, 결국은 나라는 것을 강화시키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2000년대에 뜬 것은 아까 시기가 비슷한 거야 지금. 80년, 90년대 흐르면서 딱 자리매김한 서밋들이 작품을 써내는 게 영화만 나온 게 아니라 책들도 나는 그랬거든. 왜 2000년대 중반쯤에 심리학 어딜 가면 심리학책이 그래 많은 거야. 난 서점 자주 갔으니까. 왜 이래 많지? 베스트셀러 항상 주요 자리에 심리학책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때 의아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시간표였구나. 그게 시간표였다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아들러 심리학으로 넘어갔잖아. 프로이드에서 아들러로. 아들러는 더 자기 결정의 주체성을 강조하거든. 더 자기 자아를 더 인간의 어떤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다는 걸 더 강조하는 심리학자가 아들러야. 지금 그래서 아들러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기존 사회 질서와 규범을 살해하는 과정 없이 변화나 진보는 가능하지 않다. 이는 많은 영웅 서사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의 신화나 소설에서 부친 살해의 모티브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근데 재밌는 분석이 나와요. 이렇게 47페이지에. 김영희의 한국 구전서사의 부친 살해에서는 난 왜 이런 책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인들은 쓰고 있어. 이게 세상 현장이라는 거야. 뭔가 상처,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게 승화가 되어서 자기 달란트가 돼서 기능성이 지는 거야 지금.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건. 한국의 구전서사에 부친 살해 서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대신 자식 살해 모티브가 훨씬 자주 등장한다. 자식 살해는 주로 효행담에서 효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야기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티브다. 저자에 따르면 이 자식 살해 서사는 공동체적 가치와 규범을 실행하면서 공동체적 결속과 기존 체제의 동화와 순응이라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식 살해 서사는 집단 동일성에 대한 순응과 기존 질서 및 관념의 존중, 다시 말해 아버지로 표상되는 법, 권위, 질서, 가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지시한다. 이게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우리 6월절에 죽여서 발랐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거잖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 사건과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 이런 모티브는 정확한 복음으로 전달 안 되더라도 소문과 구전과 전승과 전승을 겹쳐서 전 세계에 뻗어나갈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퍼지거든. 근데 나는 이 자식 살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건이잖아. 이 모티브인 거지. 그러니까는 이 모티브는 곧 아버지로 상징되는 법과 권위와 질서와 가치,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게 되게 성경적 질서잖아. 이게 복음 안에서 보면은. 근데 이런 모티브가 동양권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유교적인 형태로 굳어진 것도 있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질서로 굳어진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만
그게 역사를 역추적했을 때는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모티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절대 질서, 절대 선이라는 신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라는 모티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변형되어져서 여러 종교로, 여러 신화로 굳어졌을 때는 이제 복음 없는 형태로서 굳어져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우리나라에 나는 이런 효행담이 많이 전해내오는 배경에는 이런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이렇듯 한국의 문화 전통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친살해 서사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중 영화와 드라마에서 심심찮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중 장준환 감독 2014년에 개봉한 영화 화이, 난 이거 안 봤지만은 괴물을 삼킨 아이는 흥미로운 사례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화이는 한 명의 친부와 5명의 계부를 모두 살해한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억압된 에너지가 한참 응축되어 있던 시기에 개봉된 이 영화에서 화이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5명의 가짜 아버지들은 이제는 없애버려야 할 과거의 유산들을 의미하고, 부친 살해는 곧 새로운 시대를 세우기 위한 출발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영화 미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사람 해석이 정확한 거겠지. 영화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부친 살해의 서사가 주된 골격을 이루는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7년 말 TVN에서 방영했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변혁의 사랑에서 철부지 재벌 3세인 남자 주인공이 똑똑한 생계형 프리터족인 여자 주인공을 만나 세상에 눈뜨고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르는 정의롭지 못한 기업 경영과 기성세대의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며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언터처블도 가상의 도시를 3대째 지배하고 있는 장씨 일가의 차남인 주인공이 아내 살해 사건을 파헤치다가 결국 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리인인 형이 지배하고 있는 정치 권력, 자본,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을 처단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부친 사례가 아버지로 상징되는 기성세대, 기존 체제의 억압적인 질서, 가치, 권위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라고 한다면, 방탄의 사회 비판적 메시지는 기존의 불합리한 사회 질서와 권력에 저항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부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방탄 역시 이 부친 사례의 모티브를 I Need You 뮤직비디오에 직접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B가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누나를 살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괴롭히는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쇼트필름 스티그마에서 경찰서에 잡혀간 B가 취조당하는 장면에서 인상적인 대사가 나온다. 부모님은? 이라고 형사가 묻자 B는 고개를 돌리며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화양 영화 윙즈 두 앨범에서 부친 사례는 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며 겪어야 했던 부정과 저항, 불안과 고통, 두려움 등을 나타낸다. 이는 윙즈의 모티브가 된 헤르만 헤세의 데이미안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성장 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성장을 사회 비판적인 저항의 메시지와 연관해서 보면 방탄의 메시지를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억압적 질서에 대한 저항과 부정, 즉 사회적 부친 사례라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의 영상들에서 B의 자살을 암시한 듯한 이미지들이 나오고 그 후에 물속에서 B가 다시 일어나 살아나듯이 부친 사례에는 파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탄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방탄에게 부친 사례 모티브는 저항과 비판의 측면과 동시에 그들의 성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저항과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 포럼을 할게요. 이게 170페이지까지예요. 사실 173페이지까지예요. 뒷부분의 부록은 완전 철학을 다루는 책이에요. 부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철학가로서 자기가 들레즈에 연구한 걸 이 방탄을 해석할 때 연결되는 것을 이제 부록으로서 참고하라고 한 건데, 이건 굳이 같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73페이지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인데, 오늘은 내일 3시간, 그 다음 3시간이니까 아마 하면은 이거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우리 포럼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 되는 우리 지혜.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 게 너무 많아서 좀 정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면 8시에. 알았어. 우리 그러면 제 선배부터 누구를 할까요?
우리 슬기 청년부터. 그냥 대략 느낌만은 해도 돼요. 정리가 굳이 안 돼도 돼요. 대략, 뭐, BTS는 어느 정도 알 텐데, 그 이면에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연결성이 있는데, 그게 시대 정신으로서의 하나의 BTS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뭐, 왜 여기 이렇게, 독서 포럼에 뭐 참여하게 된 뭐 동기도 얘기해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어. 이게, 해시부터 하자, 그냥. 아직 적응이 안 됐으니까. 저는 일단은 BTS 예술혁명인데 이거를 굳이 가수 책이잖아 솔직히 이거 봐야 되나 했는데 근데 요즘 너무 애들 트렌드도 다 BTS이고 너무 이렇게 문화적 그냥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BTS 현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면 앞으로 이게 계속 쭉 흐름으로 이어질 건데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의 문화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봤고요. 보면서 든 생각이 내가 지금 공부방에 있는 애가 BTS 진짜 팬이 있는데 5학년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걔는 맨날 하면 선생님 근데 공부 이거 왜 배워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애들은 선생님도 할 말이 있는데요. 저 공부 따위 안 배워도 잘 살 수 있어요. 맞네. 딱 연결 상태가 딱 그 상태 연결. 이거 보면서 가사가 너무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 막 이러니까 애들이 지금 이런 가사 내가 듣고 있는데 이게 이야기가 될 리가 없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이해인 거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죠. 상태. 완전 그런 영적 상태에서 통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뭐지 부친 사례? 부친 사례 모티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자식 사례 모티브 했다는 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될 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친 사례 들어갔으면 처음부터 우리 기존 질서 다 해체하고 막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먼저 절대자에 대한 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한국으로부터 들어왔던 게 그것도 하나님의 셈이랑 인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케이. 현진이? 저는 방탄소년단을 뭐 자세히 찾아본 적은 사실 없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그 마약에 대한 독감하셔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팬들을 끌어모으고 하기에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책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좀 확실하게 보여졌던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건 잘못 생각했죠. 뭐 비틀즈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이 음악으로 이 사람들 수십 년 영향을 준 사람들 반드시 그 시대 그 사람들 정신 시대 정신 읽어내고 공감하는 그걸 갖고 있지. 맞아. 그 BTS가 스스로는 할 수 없어도 방시혁이 이런 책을 써낼 수 있는 이런 책을 써내는 사람과 같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이 됐고 그렇게 키우는 하나의 이제 랩넨트로서 살아났던 거지.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물론 방시혁 씨가 이제 얘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했지만 분명히 그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만큼의 그런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걸까 그런. 있었겠지. 네. 있었겠지. 그리고 왜냐면은 그 큰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아주 진짜 뭐 힘없는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리고 얘네 데뷔해서도 잘 방송에 주요 무대에는 세워주지도 않는 그런 서름도 많이 겪었고 초반에 엄청 많이 겪었잖아. 그러니까 어디 빵꾸 난 자리에 땜빵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겪었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얘네들 을의 경험을 많이 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나름의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스타트를 했고 본인들의 성향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메시지대로 하면 상태끼리 만난다잖아. 영적 상태가 비슷한 사람. 그 방시혁하고 같이 이 손발을 맞춘 아이들의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뭐 성장 과정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이 멤버 7명에 대해서. 그러나
상태가 분명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만났다라고 보고 그걸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걸 끼리끼리 만나야 팀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방탄소년단에서 지금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빅히트 애들을 뽑을 때 그걸 준대. 주문서 뭐 이상한 어떤 주문서를 던진대. 그래서 그거를 딱딱딱딱 외우도록 한다네. 그거 안 하면 통과를 못해. 연습생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야. 영적인 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독서나 이런 걸 추천했던 책들, 뭐 데미안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계속 읽히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나는 그냥 자율적으로 얘네들 맡겼다 하지만 그게 과연 그게 다가 아닐 것 같거든. 분명 데미안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있잖아. 거기에 대한 재해석하는 이런 포럼도 하고 있잖아. 엄청나게 사실 공부를 해야지 그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표현이 나오지. 얼마나 치밀하게 그 계산된 하나하나의 상징들이 그 무대 배경에 다 설정돼 있어. 그냥 나온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24시 하는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얼마나 수많은 기획 회의를 하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서로 포럼을 하고 하겠어. 그 과정에서 공감하고 더 공부하고 이어나가고 읽어내는 안목들이 길러지는 거지. 점점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지금쯤 되면 엄청 이제 스스로 읽어내는 정도가 돼버린 거야 지금은. 나는 그렇게 봐. 박진영 씨 그 JYP에서 하는 어떤 그쪽에서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 곡까지인데 아 이건 되게 그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 방시혁이 자기가 분노가 원동력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 스스로가 분노가.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90년대 이 대학생이니까 딱 그거잖아. 운동권이잖아.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미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이런 철학을 배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성향이나 이런 상태가 뭘 박살내고 해체시키는 것 자체가 그냥 인생이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게 이제 각인되어 있겠지 상당히.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건 그 속에서도 자본주의 속에서도 다 돈 벌어 먹고 살고 그 속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기생하면서 지금 살아가잖아. 굿즈 팔잖아. 굿즈를 팔지 마는 거야. 이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거. 되게 강남 좌파 같다 애들. 아 그렇지. 실제로는 다 강남 좌파적인 거지. 해먹고 다 해먹으면서 이런 거 얘기하고. 그게 세상이야. 인간이고 다.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야. 복음이 필요한 거야. 단순하게 내가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뭔가 정의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뭐 고상한 걸 말하지만 알고 보면 뜯어보면 고상하고 인권 그런 거 없어. 인간 다 하나님 만나야 돼. 다 추악한 그 어둠의 모습을 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지. 저는 이제 오늘 보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 고상해 보이지만 결국은 창세기 360일이라는 게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줬고 앞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구심점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가수 아까 뭐 트와이스나 빅뱅은 베이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건 그냥 대충 넘겨야 되는데 날 하나가 1000번이나 나오는 이 방탄 같은 현상은 내 취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랩넨트 사역자로서의 사실은 당연한 양심을 갖고 분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만의 하는 특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랩넨트들에게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 얘가 24시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걸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 랩넨트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끝. 희락이. 네.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되게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까지는 이제 듣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준비해서 시대적으로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때 예전에 6.8 혁명을 들었을 때도 사실 되게 이거를 이 정도까지 준비해서 끌고 왔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연예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완전 한 그룹이 단체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진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쓰는 가사들이 완전 이 사회에 원래 일치됐지만 그게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게 전달이 되면서 새롭게 또 계속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거구나. 그렇지, 좀 그렇지. 확인. 이게 팬덤이 두터워질 수밖에 없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좋아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이미 자리 잡고 친구들이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거기에 점점 늘어나고 꽂힐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볼 때 확실히 이런 그 사회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면서 확인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으로. 사실 과거에는 좀 이런 저항 문화나 기성세대의 이 권력에 도전을 했던 문화는 약간 언더였어요, 언더. 사실은 많이 이렇게 표출을 시키고 했지만은 메인스트림은 아니었거든, 사실. 그래서 금방 묻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BTS는 왜 이게 파급력이냐면 주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작은 어떤 면에서 을의 위치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비틀즈 이상의 어떤 면에서 앞으로 한국어로, 그것도 한국어로 영어도 아닌 한국어로, 이거 자체도 혁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류로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하나의 이제 이 무브먼트로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영향이 더 크게 마이너가 아닌 메이저로서 간다라는 게 좀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림이 지혜 하고 가면 되겠다. 네. 지혜부터. 네. 저는 잘하려고 하지 마.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탄소년단에 입덕을 했었고, 오. 네, 피땀 눈물 때부터 좋아해서. 아, 그랬구나. 지금은 연예인에 관심이 있고 이런 문제 봅니다. 그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저는 오늘 좀 들으면서 BTS라는 것보다는 그 이념, 이데올로기 자체에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장을 봤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실용화법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만났던 친구가 실용화법. 네, 실용화법이라는 수업에서 이제 각자 본인이 자유 주제로 5분 동안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저랑 같은 조였던 한 친구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그냥 그 그룹이 어떻다라고 소개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수험생활 때 그거 가지고 힘을 얻어서 자기는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에 있는 그 증인이네, 간증하고 있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방탄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면 아무래도 제가 3년 동안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갇혀 있다 보니까 되게 그 수험 생활 할 때 공허함과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연예인으로 메꿔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 학교 특성상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확실히 한 명이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주위도 다 연예인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했던 게 혹시 이게 약간 좀 청소년 그리고 약간 그런 고3들, 뭐 수험생들 특히 이런 부분이 또 관련돼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제가 그 고3 때 제 주위 친구들 다 방탄을 좋아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페미니즘에 완전히 빠져서 사회 운동이 계속 강력해 가요.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가잖아. 네, 저는 이거를 니 복음이 있으니까. 아니 저도 사실 근데 페미니즘에 빠졌었거든요. 그게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서 저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자소서에 뭐 여성 인권을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랬구나. 근데 이제 좀 흐름을 봤어요. 이제 10대 애들 그리고 초등학생 애들은 방탄을 좋아하는 게 약간 외모나 퍼포먼스 그런 거 좀 좋아한다면은 20대 막 이런 애들은 진짜 그 방탄이 얘기하는 메시지를 정말 자기에게 구원의 길처럼 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뭔가 변화라는 그 인형 자체에 다 빠져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뭔가 방탄이랑 관련돼 있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이 씨앗을 좀 뿌린 되게, 거지. 네, 굉장히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약간 오늘 또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방탄은 방탄이지만 어떻게 보면 방탄을 통해서 그 이데올로기가 연대해서 확산되고 그렇지. 재생산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전도자들도 같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볼수록 정말 그 안에서 진짜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 플랜이 진짜 좀 조금씩 이게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감사했고 저는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이제 방탄소년단 이게 진짜 주위에 다 그러니까 정말 맞는가 이게 방탄의 영향 맞는가 나오잖아. 나오는데 근데 뭔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방탄에서 이런 영향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인간은 안 가. 그냥 흘러가지. 여러 가지 작용들이 그 상황에서 더 어떤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보면은 토대는 다 까는 거지. 여러 가지 경계는 이게 인문이다. 그 아까 네 얘기 들으면서 페미니스트로 뭐 이런 사회 운동하는 쪽으로 더 이제 20대쯤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서 이게 인문시키는 그 흐름으로서 결국은 가게 하는 입문자 역할을 방탄이 하니까 프리메이슨이 사실 원하는 그 3단체가 원하는 지금 세상에 지금 디자인하는 방식이거든. 그쪽 방향으로 이들이 기가 막힌 어떤 면에서 역할을 잘하니까 앞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겠다는 게 지금까지 올라온 건 얘네들 노력을 했다 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세계화시키는 거에서는 막을 수 없는 정말 3단체 배경이 앞으로 작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하는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다. 인간이 주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회계야. 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체가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억압하는 기제와 산물이 없는 세계인 거지.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하나님 만드신 세계와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어차피 유토피아 개념으로 보면은 완전한 자유.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한 거지. 그거를 그렇지. 실현시킬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가진 복음. 맞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을 준비 잘해. 네, 진짜. 우리 슬기 친구.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하면 되게 명쾌하게 뭔가를 얘기해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재밌지만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는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 더 깊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명쾌하고 재밌고 뭔가 있다 이 사람한테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크게 생각 안 하면 맞는데 그게 뭐 제 세대랑 BTS 세대랑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여기 왔는데 오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들이 섞여 있는지는 잘 몰랐고요.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지내면서 20대들 이제 후배들도 만나게 되고 이제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야들이 도대체 와 이러고 야들이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동료 교수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례 뭐라 해야 돼요? 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에 물들여져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들이 맞아 그러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이 아들 잘하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 작가 잘하네? BTS 잘하네? 하면서 저는 이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얘는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냈고 또 글을 읽으면서 읽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글을 써내는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계속 좀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해보고 싶은 시사점들을 좀 떠오르는 떠오르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림이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저는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아까 혜정이도 얘기했듯이 저도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제가 막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세대가 차이 난다는 걸 좀 느껴요. 애들 하는 말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좀 읽으면서 그 친구들의 정신적인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아직은 좀 많이 어렵고요. 어려워? 많이 어려워? 이과지.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 이과는 보면 그 토대가 확실히 이쪽 머리가 아니고 이쪽 머리.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내보고 수학 가지고 뭐라 하면 너무 머리 지나거든. 딱 그 아마 감각이기 때문에 뇌가 그쪽으로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괜찮아.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연예인은 관심 없는데 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보면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은 진짜 술, 담배, 마약에 의지해서 그냥 그 정신으로 쓰는 거라면 솔직히 래퍼 이런 애들은 이런 아이돌에 비해서 인지도가 확 떨어지는 반면에 얘들은 이런 구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마무리 좀 하면 그러니까 BTS 하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한 사람의 하나이가 접하는 뭐 문화적 영향, 가정 환경적 영향, 학교 교육적 영향,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음악, 영화, 뭐 보고 듣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전반적 흐름이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쉐이핑이 되는 거죠. 점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전반적인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쑥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역시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책을 통해 조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 여러분 또 이게 하나의 이제 모티브, 발판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서 좀 더 확인하고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특강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디즈니의 흐름도 똑같죠? 마블 흐름도 똑같죠? 뭐 다 지금 우리가 보는 웬만큼 보고 듣고 읽는 것의 그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BTS가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아미 현상이 이미 세계로 이게 바톤 넘어갔어요. 저 미국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해야 또 세계적 현상. 그러니까 단순히 내 주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단순히 지금 BTS 전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BTS를 형성하는 틀이 되기는 너무 이제는 이제 좀 작은 틀인 거죠. 이미 더 많은 무브먼트가 일어났었고 더 노골적인 3단체의 흐름과 조직과 메시지들이 판치고 있는 미국도 마약까지도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미국 현장을 강타하는 BTS의 영향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꽂히는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막 시끄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오히려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됐거든요. 한 2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는 전도 선교적으로만 보면 이런 BTS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다 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메시지예요. 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자신을 끌어안고 연대하자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TCK들이에요. NCK, CCK. 우리가 지금 777 현장, 5미래에 관련된 현장들이에요. 다. 그런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다른 복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로 팍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페미니스트로 이제 전향해가 진짜 아예 그냥 진입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스트업을 시켜주는 거죠. 원래부터 상처가 있었어. 그런 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성향 상처가 있었어. 근데 이런 노래를 통해서 그런 감수성과 어떤 상태가 점점점 이렇게 마치 에너지파 쏘기 전에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응축되는 그런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이런 노래 문화 매체를 통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관계를 맺고 학교 가고 어떤 교수님 만나고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이거야 변화시키는 이게 막 자기께 나온 거야. 우리로 말하면 이런 나의 현장이 나온 거야. 내 달란트가 나오는 거지. 그게 파괴적인 거이고 그리고 상처 속에서 나온 건데 나를 이렇게 끌리게 만드는 무언가 내 열정을 쏟아붓게 만드는 뭔가 꽂히는 게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형상 잃어버린 인간은 뭔가 흑암운동 공호정에 방황하다가 틀린 사단이 준 것으로 상처 세상의 것으로 나의 현장을 찾는 거야.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62가지 삶을 사는 거야 지금. 세상에 재앙이 오고 정신병 점점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TCK 현장 상처 있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흡수하고 있어 현재. 그런 전반적인 시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마블 시리즈 하고 이게 하고 지금 오버랩이 그대로 되고 있잖아. 마블 시리즈가 그대로 지향하는 거가. 현재 가장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게 디즈니. 그리고 나는 BTS 앞으로 두 가지 현상을 주목할 거야. 디즈니는 다 먹었잖아 이제. 폭스 사 먹었지. 드림웍스 먹었지. 그 엑스맨 그다음에 그 마블 스튜디오 먹었잖아. 얘네들이 디즈니라는 플랫폼으로 앞으로 다 PC 운동이잖아. 이게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이 3단체 딱 전략 메시지거든. 이게 68혁명 이후로 일어났던 거고. 그러면 이거 다 녹여낸 작품들이 그 왕자의 게임인가 그것도 마지막에 왜 PC로 딱 끝나버리잖아 완전. 잘 가다가 마지막 편은 전부 다 이제 PC 사상 녹여내가지고 해서 그리고 오히려 욕먹고 왜 갑자기 급진적으로 그쪽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판가 전부 다 그거야 이게. 일단 이게 수가 보이는 거지 이쯤 되면. 근데 이런 얘기를 나도 하고 여러분도 듣고 이런 걸 공유하니까 의식이 생기지. 만약에